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폭풍 심상치 않죠. 직접 피해를 입은 KTX 승무원들 농성에 나섰고, 오늘은 3천여 명의 법원 직원 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사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표적 피해자죠. 차성한 판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고요. 자유한국당 지금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우택 의원이 SNS를 통해 홍준표 대표 이선 후퇴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서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네요. 2부 시간에 박성효 후보를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당한 청원이 난무하면서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 청원 게시판 국민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이 두 분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우박이 쏟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오후 2시를 전후해 소나기와 함께 지름 1cm의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네. 다행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쯤에도 약 1시간 동안 구미에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하늘은 아주 맑고 더웠는데 참... 네. 대구 분들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대구 날씨 목미? 뭐지? 이런 반응, 또 대구 우박 무섭다라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는데, 지금 6시 33분 현재도 울산 날씨, 부산 날씨 등이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게 있어서 뭐죠? 하나 소개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수준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꿀밤 주는 거다,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성차별 광고로 무리를 빚은 농기계 회사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그래요? 충북 옥천의 농기계 회사 대호가 오늘 자사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과 문구에 대해서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건데요. 대호는 성능이 좋은 농기계를 남성으로 묘사한 점, 또 제품과 여성 모델을 나란히 배치해서 성적 대상화한 점 등에 대해 불찰이자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또 모든 지명 광고를 중단하고 기존 홍보물을 수거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떤 농기구 광고였었어요? 이 썰애가 일반적으로 갈아놓은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술 때 쓰는 농기구인데, 썰애? 네. 이 썰애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 광고가 지나치게 표현됐습니다. 네. 오리발 평생 썰애라는 농기물 홍보물을 올해 초에 올리면서 몸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 모델을 앞세워서 오빠, 대물, 올라탄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그 광고를 사용했고요. 아이고. 또 콘돔과 특정 부품명을 합성시켜서 남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지나쳤군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들 일제히 비판했는데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역행하는 광고 게재를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의당 여성위원회의 경우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농기구 선전까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야 하는 건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광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이 광고가 언론에 게재될 때까지 제작자도 광고주도 언론사도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이 대호 홈페이지를 보면 수정된 광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문구만이 삭제됐을 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 모델을 나란히 배치한 것은 여전합니다. 네, 뭐 성차별 광고가 주변 둘러봐도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너무 많아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농민의 경우 이 모두 남자인 양, 또 간호사는 모두 여자인 양 이렇게 직업별로도 성차별 의식이 만연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 따르면 여성 농민 비율이 전체 농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노동 감당 비율도 남성 농민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성이 농업 경영의 주체인 건데 이 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고 또 재발 방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평등 의식 확산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뜬 뉴스는요? 배그패커라는 단어 아세요? 배그패커? 네. 모르겠는데요. 영어 단어를 합성한 건데 배그, 구걸하다와 패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관광객, 배낭 여행객을 가리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구걸하는 배낭 여행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말 그대로 구걸을 하거나 프리허그 등의 이벤트를 하고 또 팔찌를 만들어 팔거나 타로 카드를 이용한 서양식 점을 봐주는 식으로 호객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들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간단한 문구 등을 써놨는데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다라는 기본 정보 외에도 얼마로 어디를 여행했다. 또 한국은 이래서 좋다. 이렇게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적어놨습니다. 어제 제가 CBS에 오는 길에도 그 지하철역 환승구역 안에서 한 여성 백인 배그패커를 봤는데요. 22살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인데 한류에 이끌려서 서울에 왔다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적어놨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행객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당장은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온정을 베푸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준비도 없이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무책임하지 않아? 라는 비판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오늘 좀 크게 보도한 신문에서는 배그패커에 대한 인식차를 기사화하면서 배그패커들은 대부분 유럽, 북미 등 서양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짚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배낭여행이 하나의 문화로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그 외에도 한국인들에게 백인이 호의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인 배그패커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에게만 특별히 호의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유색 인종이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서 거리에서 구걸 중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내 안에 인종차별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이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법관 사찰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셀프 면죄부를 주었죠. 그런데 또 발표된 문건들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 사이에 수상한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자, 이 사찰 피해의 당사자고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판사죠. 차성한 판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2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네. 그때는 차성한 판사가 대학 시절에 뭐 누구랑 친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죠. 예. 뭐
제 대학 시절을 좀 제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번 3차 그 결과 발표 보니까 사성환 판사의 재산 변동 내역하고 채무 변동 이런 것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매년 신고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 뒤진 것 같습니다. 왜 뒤졌을까요? 재산하고 채무를 봐서 뭘 하려고? 사실 임종원 차장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법관 생활을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뒤졌다고 하는데 이제 조사단에서 그건 허위이고 실제로는 저의 이제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얘기를 하고 다닌 적도 없는데 사실 되게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들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격앙되긴 했습니다. 명예훼손적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돈을 정관으로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그런 식의 자신이 그런 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재산을 뒤진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공적 조사인데 그런 허위의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차성환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조사가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청와대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듯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는 문건이 여러 건 쏟아졌잖아요. 예. KTX 여승무원,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사건, 통진당 비례대표 소송건, 그리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에 일단 따르면 사건의 진행 내역을 주심 판사나 재판장과 통화해서 심의관이 파악을 한다든가 사실은 심증이라는 건 되게 내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직무상 비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선고 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 보고서를 사법행정권자가 작성을 해서 그 재판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사법 검토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해서 담당 재판부한테 줬다. 그렇죠. 원세훈 사건에서 그 명백히 드러났고요. 그렇게 되면 담당 재판부는 법원 행정처는 꽤 센 곳이니까 거기서 본 검토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담당 재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판 연구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이 문건에 참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에 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곳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보고서를 쓰신 심의관과 또 그거를 검토하셨던 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심의관도 판사죠? 판사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즉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이제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화에서처럼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고위법관이 담당 재판부에게 전화해서 청와대가 원하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세련돼진 거죠. 그러니까 사건 직접적으로 이래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는데 이건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검토 보고서를 사법행정 목적에서 쓴 것처럼 쓴 다음에 그거를 재판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약간 이게 좀 애매모호한 어떤 경계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 사건이니까 공보나 아니면은 다른 기자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건은 어떤지, 뭐가 쟁점인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근데 사실 그것이 사건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청와대하고 얘기를 한다면 청와대는 공개된 법정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주니까 정말로
어떤 거를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법원 행정처가 예. 특정 재판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예.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명백한 법관윤리 강령 위반이고 제가 뭐 그 글을 써서 이참에 사실 이런 소문은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은 아니지만 사법행정권자인 행정처가 자신들이 국회에서 미는 법안 또는 뭐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이런 것들의 처리를 위해서 뭐 사건 처리 선고 시점을 조절해 주길 원한다든가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제 이참에 그런 정말 부적절한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죠. 공식 문건에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관선변호 미투 운동을 제안하면서 그러니까 관선변호라는 게 판사가 판사한테 전화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특히 강조한 게 행정처가 그래 왔던 것을 야, 우리 뭐 판사들이 한번 익명 실태 조사로 판사 3,000명 상대로 한번 조사해 보죠. 제가 뭐 그런 제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선변호 미투 운동 제기하신 건 좋은데 이건 예.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예. 이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은 뭐 법관 사찰은 개인적으로 인정한다. 인사상 예. 불이익은 없었다. 뭐 예. 이런 정도 표현을 하는데 예. 이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 삼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법관 윤리강령 위반과 같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 하에 예.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 이걸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과소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쌓여왔던 게 이번에 골마 터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단순한 법관 윤리강령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직권남용죄나 직무상 비밀누설 같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판사로서 뭐 유무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누설 그렇죠.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청와대랑 미리 얘기했다면 예. 직무상 비밀누설이죠. 그리고 뭐 재판부로부터 알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누설의 행위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 재판이 끝난 후에 그 합의부의 평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그 비밀 가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그거는? 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직권을 남용해서 두 가지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를 사찰하라는 문구를 쓰라는 지시는 결코 적법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심의관조차 없거든요. 근데 심의관들은 그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그 존재하고. 지시를 내린 게 직권남용이다. 그렇죠. 예. 그 보고서 작성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니면 그 재판부의 판사는 뭐 행정처의 요청으로 선고기일까지 바꾼 분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재판에 관한 고유한 권한의 행사를 방해당한 거죠. 판사가 정해야 할 선고 기일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입판사판이나 이런 익명 게시판 이런 식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네가 이런 표현했을 때 뭔가 알겠습니다. 예. 지금 KTX 여승모들의 경우 1심, 2심에서 다 승소했는데 예. 3심에서 예. 예상치 못하게 패소했어요. 예. 요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물론 패소 판결이 난 뒤에 작성된 보고서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고서상에 예.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난 사례 비슷하게 예. 뭐 그런 식으로 인용됐다 이제 그 정도인데 예. 이걸 보면 KTX 여승무원들은 예. 아니 사전에 이미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문건을 보고 합리적으로 사실 그걸 읽으면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조해온 사례로 예시를 했고 예. KTX 사건은 정말 큰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판사로서 조심스러운 거는 원세훈 사건처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조사 대상 범위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사실 더 조사가 필요해서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보고서 중에 공개 안 된 것도 너무나 많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범위 자체가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사업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2015년 아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무렵이어서 이제 모든 시기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고민 중이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 압수수색하고 법관들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의 결과는 특조단의 결론이거든요. 예. 그 대법원장님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여론을 다 수렴하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뭐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런 강제 수사 전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폭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제 검찰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가 뭐 진술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특히 특검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가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교감했는지, 특정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겠죠. 법관 사찰을 차성환 판사 재산 뒤지라고 지시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결국은 밝혀내려면 강제 수사권 있는 검찰밖에 안 된다. 검찰 내지 특검. 그렇죠. 핵심 진술은 거부하거나 아예 안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차성환 판사가 잠깐 언급했던 이 전체 법관 지금 3,000명쯤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3,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나는 어떤 판사한테서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거 한번 밝히자는 거죠. 저는 사실 요즘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은 사실 그 성폭력 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얘기만 하다가 결국 은근슬쩍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관선변호 실태도 특히 행정처가 관여했던 부분들은 한번 3,000명 전체에 대해서 익명 실태 조사를 해서 이참에 정말 좀 뿌리 뽑고 오늘 이후부터 누구도 다른 판사의 담당 사건에 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간단히 요약하면 아니 판사들도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도록 전부 다 조정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지나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분명 그런 일탈 행위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되지만 사실 3,000명의 판사들은 훨씬 더 많은 수백만 건의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판사의 명예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10명, 20명 정도 아마 되는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될 텐데요. 좀 과감히 저도 마음이 좀 아픈 면이 있습니다만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이 자체 조사하고 자체 징계하고 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닌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사건은 제대로 수사할까요? 사실 저도 좀 묘람되지만 검찰은 또 결국 자기들이 기소하면 판사들한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고발을 해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재정신청하는. 그리고 이제 유엔 진정을 정말 잘 활용해서 유엔이 제대로 법원과 검찰이 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을 한번 초청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민 중이다. 이참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좀 선진적인 사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으로 이후에 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 한 3배 늘려서 제대로 사건 처리해보고 싶습니다. 유야무야 덮으면 이제 사법부는 영원히 신뢰 회복 어렵습니다.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자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성환 판사였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박성효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백의종군 하라는 정우택 의원의 충원에 대한 우리 당 홍준표 대표님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발언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홍준표 대표 백의종군을 역시 주장하고 나섰네요. 자,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효입니다. 정확하게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백의 입고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표직, 뭐 선대위원장직 이런 걸 내려놔라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하는 뜻은요. 지역에서 이제 선거운동가 뭐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 대표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서도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서 오해를 살 일이 많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또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의견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형식에 따라서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거슬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당이 이제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도 하고 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리더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어떤 건의나 말을 했는데 그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표현하신 모습 보고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취지를 보면 대표적은 선거에서 되시는 거니까 당연히 유지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선거를 위해서 그 소위 그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예. 직함을 다른 분들로 이렇게 또 확 바꿔서 하시면 예. 당 대체에도 도움이 되고 아하. 또 대표님도 부담을 덜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에서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예. 표현이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하는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빌미를 주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이거로군요. 예. 아니 당 대표는 지금 뭐 법에서 됐는데 그걸 예. 내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으로 노출돼서 좀 득이 안 되거나 손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게 안 좋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 유권자분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득이 안 되거나 손해보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니 홍준표 미워서 못 찍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을 왜 그렇게 거칠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특징이 좀 있거든요. 경상도 사람하고 좀 달라요. 네. 충청도 표현은 그렇게 거칠거나 강한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적 특성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홍준표 미워서 못 찍었어 이런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나가는 말로. 네.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그 속이 타고 열심히 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후보 당 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유 후보께서도 이제 지금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뭐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뜨면 어떠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예. 내용을 보고 우리 우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아이고 왜 홍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하나? 응? 아직까지는 그거 미워서 포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주시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저희는 뭐 하나라도 주셔야 될 입장인데 네,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좀 그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오늘은 또 무슨 발언을 할까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품이 그런 것은 알지만 보통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선거 때잖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좀 밀려있는 열세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태되는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적 의미를 자꾸 주면 네. 아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어요. 실제로 그 선거운동 뭐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여론조사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변에 나가보면 예. 응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여론조사에 다 반영됐는지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예. 또 뭐 여론조사 믿고 또 그 선거운동은 아니고요. 예. 이제 출마해서 나왔으니 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응원하다가도 당 이야기나 홍 대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걸 이제 특히 여성들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예. 그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건 애끼는 입장에서 하는 거겠죠. 아하.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생겨갖고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 또 젊은 층보다 고연령층에서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 젊은 층은 조금 저희하고 거리도 좀 있잖아요. 아하.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그런 강한 표현 같은 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심하고
우리 우군인 연령층 있는 분들도 예. 왜 표현을 그렇게 하나 예.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손해볼까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표가 될 만한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홍 대표 걱정하고 홍 대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점이 있죠. 네. 아주 뭐 저쪽 사람들이야 뭐 그걸 좋아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 확대하는 수도 있겠죠. 네. 우리 편에 우리 울군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방금 그 저쪽 편 사람들이라고 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그렇죠. 분들일 텐데. 뭐 그 사람들이 또 확산하는 수도 있겠죠. 일부러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정치권 일각에서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여당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심한 얘기고요. 예. 또 예의도 아니죠. 한 야당의 대표를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점잖지 않은 표현 같네요. 예. 그런데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택 의원 발언에 대해서 철부지 같은 행동이다. 해당 행위다.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소신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게 플러스일까 하는 부분들은 같이 좀 생각을 잘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저희가 저변에서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전달을 하잖아요. 예. 조금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말을 그렇게 세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표현이라도 자제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지금 박성효 후보나 또 정우택 의원처럼 홍 대표의 그런 과한 표현들, 발언에 있던 형식 이런 것들이 선거의 표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당을 흔들면 그게 또 유권자들 마음을 흔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오늘 입장에 따라서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부분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당대표를 물러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대표직은 당연히 법적으로 권한됐으니까 진행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국면이니까 지방선거 관련돼서 조심하고 남한테 걸적거리게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달라는 얘기죠. 또 야당 대표로서 다른 역할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강한 내용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표현에까지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말의 내용과 형식이란 게 있다. 근데 뭐 내용은 그럴 수 있으나 뭐 형식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국면에서 정상회담국 전반적으로 이걸 정치 쇼라는 식의 표현으로 하시는 그 내용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표현도 저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받아서 표현한 것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나 큰 선배고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떤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보면서 주의할 점 이런 것도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좀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내용이야 그거 지나가봐야 할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기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조심하고 챙겨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또 짚어가지고 그저 들떠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으로 하셨으면 더 멋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죠. 정치 쇼다 이 표현은 좀 적합지 않은 거죠? 적합하죠. 근데 또 그분 성품이 좀 표현이 강한 분이잖아요. 항상. 정치인들은 말을 강하게 해야 언론이 받아주고 전파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가다는 못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충청도 정서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내용도 또 형식도 함께 고려하셔서 해주는 게 대표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오해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박성효 후보 지금 저랑 인터뷰하면서 뭐 계속 웃음을 웃고 계십니다만 속은 바짝바짝 타시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늘 웃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속이 바짝바짝 타신 상황인데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판세도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더더욱이나 지금 뭐 당 상황이나 당 대표도 또 문제고 마지막으로 유권자 부담도 이제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마이너스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보태는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게 우리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권자분들한테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한마디씩만 하시죠. 우리 대표님도 뭐 정치 역량이 크고 또 식견도 있으시다면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의 기질과 그런 것들을 있다고 하시더라도 유권자가 보는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유권자가 보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아주 고려하셔서 조금 더 부드럽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대표님한테도 욕이 안 갈 거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하자를 안 잡을 것 같아서 표현 방식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유권자 여러분도 저희 홍준표 대표님도 한 인간 이상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갖고 지방선거 후보자를 전부 다 평가하는 것은 또 옳지 않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시장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와 시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당이 대전 시정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습니다. 항상 중앙정치 논리나 대통령의 어떤 인기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은 거저 선거를 바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방행정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행정 사람이 하는 것이 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도 당선되던 시도지사 빼놓고는 전부 다 공무원으로서 당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하고 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옳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죠.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옛날에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 툭 된 게 전과 아닙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네, 이 소리가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KBS에서 이제 수청 토론회를 방송을 했는데요. 들으신 대로 토론 내용의 상당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자질 관련 논란 이걸로 채워졌고요. 경기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목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배우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그렇듯이 처음 나오는 얘기는 또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뭔가 이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느 여배우와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배우로 지목된 사람이 2016년도에 또 이제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글도 올리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배우가 해명을 했는데 자기가 딸의 어떤 양육비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변호사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자문을 한 일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별다른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제 선거전에서는 이 얘기가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트위터 얘기 또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한 트위터 이용자,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 이건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공격의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미국의 트위터 본사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하.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히고는 있는데 선거 끝나도 이 실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돈다발 거론되던데 그건 뭐예요? 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 개소식 이후에 뒤풀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지지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생중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걸 보면은요. 돈을 준 사람들은 선대위에 소속돼 있거나
또는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원봉사팀 리더인데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 액수는 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 그런 뭐 검증 이런 얘기로군요. 자, 또 다음 소식 들어봅시다. 이 최저임금 개혁안 처리 중단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촛불 열망을 배신하는 겁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네, 심상정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서 이제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보람도 없이 뭐 그냥 가결됐긴 했는데 이후에 뒤늦게 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TV 끝장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뭐 이런 토론이 뭐 성사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계 반발 계속되고 있죠. 한국노총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선언을 한 상태고 민주노총도 오늘 최저임금위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및 경제사회 노동위 참가 중단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을 하고 다음 달 중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내고 법정 심의기일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노동계 위원들의 복귀를 좀 촉구를 했는데요. 네. 현재 법정 심의기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내내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정 심의기일 7월 16일까지 심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결정이 지금 뭐 노사 공익위원 참여인데 노동위원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다른 판단을 이제 얘기해서 좀 언론에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는 적절치 않다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직접 또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를 보면 어제 청와대 이제 긴급회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 이 취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제 관료와 이 청와대 참모들 간의 어떤 그 충돌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관료가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초기에는 좀 협조적이다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든지 좀 진척의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면 제동을 좀 거는 이런 모습들이 집권 2년차 정도에서는 이제 종종 보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추슬러서 좀 개혁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있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정부 안에서조차 목소리가 엇갈린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리 또 들어봅시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정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그 다음으로 충남입니다. 도정을 탈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거든요. 이제 선거 벽보도 붙게 되고 좀 방송차 확성기 이런 것들도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들으신 대로 이제 승리 가능성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일방적인 여당 우세 분위기가 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치열한 승부는 아니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야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분들 주의점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하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수당이나 실비 이걸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어깨띠라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이런 걸로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모양을 내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등의 행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길어지면서 뭔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일단 북미 간 실무 협상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그러면 내일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실무 협상팀의 논의 내용을 갖고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종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1차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간의 협상은 타결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싱가포르에 직원 파견했다는 소식은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미 간의 어떤 종전선언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 직원이 이제 파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예. 물론 청와대는 이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아직 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하긴 뭐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청와대 직원이 현장에 가 있는 건 필요하겠네요, 무조건.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신설됐던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근래 그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하는 등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럴 바엔 아예 이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놀이터라면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더 강조했는데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돗대기 시장인가 아고라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대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작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취재하다가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소설로 쓰려고 하는 소설가 장강명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두 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나저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좀 들어가 봤어요? 이 교수? 네, 저는 저번에 다른 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예. 평소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무슨 내용이 올라왔는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직접 뭐 청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없고? 청원을 한 적은 없고요. 어디 이제. 좋아요 누른 적도 없고? 예, 뭐 그런 적은 제가 그냥 없죠. 눈팅으로 쳐다보는? 예, 눈팅으로 가서 그냥 봤는데 뭐 상당히 재밌는 뭐 이번에 수지 사형 청원이 좀 문제가 됐지만 재밌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그런 느낌. 동사무소 게시판? 사실 동사무소에 올라가야 될 게시판인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싶은 것도 있어요. 시시콜콜한 것들도 많고. 네. 동사무소 게시판은 보통 게시물 잘 안 올라오지 않나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청 민원 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데 구청 민원에 올라와야 될 내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내용이 좀 있죠.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뭐 수지를 사용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태광 교수가 아예 좀 소개하죠. 이게 뭐였었죠? 이게 지금 그 유튜버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양혜원 씨가 있죠. 네. 원래는 모델이었고요. 그 양혜원 씨가 이제 그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백했던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 그렇죠. 뭐 그거죠. 이른바 출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갑을 계약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혜원 씨의 이야기를 이제 수지가
이제 지지를 한 거죠. 수지씨가. 좋아요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 그 개인 문제인데 왜 스튜디오를 언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를. 그렇죠. 이제 잘못된 수지가 다른 스튜디오를 한 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올라와 있던 청원글에 잘못된 스튜디오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이제 청원글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수지 씨가 이제 지지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지 씨가 마치 이제 큰 피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청원도 금방 내려갔다고 청원까지 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웃기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런 청원 어떻게 생각해요, 장강명 씨는? 아니 이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청원 잘못됐다 이렇게 이렇게 정색하고 비난할 내용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성인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성인이어도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픈 분이든지 이런 분이 올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청원도 있었고 트럼프 탄핵해달라. 맞아요. 네, 그런 청원도 올라왔다고 트럼프 들었습니다.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죠. 예. 우리 국민이 근데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못하고 이런 청원 올라오는 거 물론 좀 웃기는 일이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저는 꼭 무슨 서울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 담배꽁초 버리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 있고 행상 나오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색하고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돗대기 시장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네. 그렇다고 문 닫을 필요 없다. 돗대기 시장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근데 제대로 된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 네. 이런 본연의 기능이 너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장강명 씨는 이제 소설가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대로 이제 방치를 해놔야 되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 제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은. 그래서 이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가 미국 위더 피플의 오바마 정부였죠. 네. 벤치마킹이에요. 거기서 이제 위더 피플이라는 물론 이제 오바마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도입 이런 어떤 보완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위더 피플이라는 그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이제 우리 국민청원 게시판하고는 좀 다르죠. 위더 피플이.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달라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그냥 모든 그 한 게시판에 모든 그 청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이렇게 분류가 됐죠. 외교, 국방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책 분야별로 딱 있어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청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정책에 대한 청원을 하도록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정책이 아니라 뭐든지 청원하는 게 돼버린 거죠. 말 그대로 국민신문고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 민원까지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가셔서 하셔야 될 말씀도 거기에다 다 해놓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신문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미국 정부의 위더 피플보다 정말 조선시대 신문고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니까 나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정확히 메커니즘도 똑같은 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자체로 문제라든가 이걸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른 문제의 결과예요. 무슨 문제의 결과냐면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전통이 약하고 아직까지 위에서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상류는 잘 어떻게든 기틀을 잡았는데 87년에 이제 직선제를 도입하면서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민주주의가 이제 중류 하류로 안 내려왔단 말이죠.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거, 조금 더 작게 회사 공동체, 마을 공동체, 거리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걸 참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바꾸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힘들고요, 사실. 서양 민주주의 사회도 시민사회라는 게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성숙한 의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 그게 없고 지금 내 주변의 일을 해결을 해야 될 창구를 찾다 보니까 한 군데로 가운데로 모았더니 무조건 제일 힘센 대로 그냥 한 거고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이걸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인은
다른 곳에 사회 이제 가는 핏줄, 모세혈관 여기 가는데 이런 곳곳의 민주주의를 좀 실현을 시켜야 그러면 이 문제도 자연히 적게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국정의 운영 과제 우선순위를 이 게시판을 보고 한다 이런 문제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그 답하는데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담당 비서관이 담당 부처한테 보고서 받아서 또 모든 거에 답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한 달 사이에 20만 이상이 참여해야 또 그게 이제 답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한 형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뭐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고 문제 삼을 필요 있을까? 이태광 교수께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미국처럼 좀 정책 분야에만 한정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조금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뭐 폐쇄는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이제 장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사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지금 뭐 개헌 논의가 있지만 개헌이 된다고 해가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보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역시 위더피플처럼 위더피플은 아예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가서 그냥 청와대 게시판에서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크게 보면 좋은 걸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장벽이 훨씬 낮은 거죠.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조금 이 절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의견들은 따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그 데이터가 있는데 5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8개월간에 국민청원이 한 16만 건이 있는데 그걸 분석해보면 여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빅데이터로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악의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한 20건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대부분 그 청와대 쪽에서 답변을 한 내용들은 인권,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자정자응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악의 이렇게 될 것 같고 육아 문제 관련 육아 문제 이런 또 미투 관련해서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하는군요. 그래서 뭐 아예 정말 뭐 난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견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정책적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분류된 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게 접속해서 이 게시판에 와보시는 분들도 좀 뭔가 정리되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정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같은 의견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다 동감하고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청와대의 역할하고 별도로요. 저는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뭐 언제까지 나 걸어가야 되는데 뭐 어른 손 잡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걸음마 수준을 좀 떼서 어떤 종류의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좀 어떤 자치적 어떤 가버넌스를 단위별로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학 학생회 같은 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과거에도 뭐 그렇게 자치적으로 잘 됐던 것 같지 않지만 지금 학생회장도 못 선출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투표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있거든요. 학부모가 참여를 해서 학교 운영을 잘 하라는 취지인데 이것도 해보신 분들 말씀 들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한국 기초의회들 이거 뭐 자기 동네 기초의원이 몇 명이냐 이것도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뭐 좀 광역의회만 해도 광역의회 내 동네 광역의원이 무슨 정당이냐 이것도 아마 거의 모르실 거고요. 이런 데에서 좀 어떻게 역량을 아래에서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노력을 이건 청와대 할 일이 아니라 좀 시민사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네, 저도 방법은 모르는데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싶네요. 근데 참 그 장강민 작가 방금 마지막 멘트가 이걸 국민청원
참여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싶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민사회 역량을 성숙시켜 주세요. 그게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일단 말하는 창구고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트는 사이트대로 좀 정돈을 하고 이 올리는 문화도 올려서 답변 먹고 지금 이제 조급한 것도 조금 가라앉고 하다 보면 어떤 종류의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질서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더 좀 혼잡해질까요?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정 작가님 말씀하신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케인즈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런 시민사회를 이렇게 인큐베이팅 할 의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뭐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놔두면 시민사회가 생긴다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아니, 또 케인즈가 한국 예를 보면 롱텀의 무용함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길게 봐서 잘 될 거라는 거 별 의미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고치면서 좋은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에크처럼 내버려 두면 시민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좀 감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가 책무를 좀 쥐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수님 아이디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 뭐 올리시는 그 내용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굳이 그 올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뭐 맞는 뭐 글로 써도 되고 칼럼으로 써도 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세사 키를 많이 듣겠죠. 저희 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저는 시민사회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시민사회죠. 언론도 그렇고 저는 이 뭐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요즘 SNS 시대에 적응한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하나씩 다 미디어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미디어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게시판을 열어주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에 유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그 케인즈가 말했던 그 결국 우린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뭐 할 필요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좋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령 다 죽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좀 가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스터 홍 그분처럼 없애버리자.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준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이랬습니다.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집단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참 피곤하죠. 괴벨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참 힘들죠. 너무 많이 나간 근데 이야기고. 이 그 홍준표 대표는 괴벨스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괴벨스가 뭘 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벨스의 나라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괴벨스는 사실 뭘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대중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잘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은 뛰어난 심리학자였어요, 사실.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표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죠. 일정 부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제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그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를 어떤 그 여론의 대표 창구로 보고 그게 여론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대중 포퓰리즘 뭐 이런 거 선동 뭐 이런 거에 좀 군중 심리에 휘말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벨스까지는 좀 아닌 그렇죠. 괴벨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국민청원 게시판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괴벨스가 원했던 건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게 아니에요. 집회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말했던 거고 그런 군중 동원을 통해서 군중의 표현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때 그렇게 군중 집회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국민청원 게시판 역설적으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청원을 해야 되니까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와서 의견을 내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글을 쓰도록 돼 있고. 근데 이게 왜 괴벨스 같은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해산 심판에 좀 해달라라는 요청 청원이 올라와서 15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건 집단 여론 조작하는 곳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의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한국은 어차피 직선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네.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란 결국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죠.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뭔가 맞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곧 나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의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정책적 조율을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어떤 파트너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과거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고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입법부가 어떤 그 국정의 한 파트너라기보다는 다음 정권 재창출을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그 어쩔 수 전투를 없는 벌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느낌이고. 개헌이 되고 제가 볼 땐 좀 더 나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또 15만 명이 청원했다고 해서 야,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를 저는 반성하시는 게 지금 필요하신 것이 그걸 가지고서 이건 의회제도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결과 맞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요런 점은 하나 조금 지적할 수 예, 있을 뭐예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 말고요. 행정부 안에서 너무 청와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런 생각은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요즘 뭐 장관이 안 보인다, 내각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리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 총리는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 되게 말씀도 멋있게 하시고, 네. 근데 그것도 썩 바람직한 건 맞아요. 아닙니다. 예. 청와대가 어떤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비서관들은 보좌를 하고 대통령을 보좌를 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정부를 이제 국정의 현안은 이끌어가고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는 조금 뭐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네. 총리가 현안을 국정을 챙기고 국무회의 위주로 현안을 끌고 가고 청와대에서 조금 뭐 10년, 20년 뒤에 나라 설계를 좀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와대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높아심에 그런 말씀도 한마디 드립니다. 청와대 내 업무에 있어서 비중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렇게 업무를 뭐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지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조금 제가 전문적일 수도 있는 이슈 하나를 두 분께 던질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뭐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 가운데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준 판사 파면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청와대가 답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워낙 많은 참여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사법부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알려줬어요. 통보를 했다면 공식 통보를. 이 공식 통보를 한 행위 자체가 그렇죠.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약간 월권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물론 뭐 잘 작동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니컬하게 뭐 작동을 하겠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이제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제 그 말을 했을 경우 한국의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악몽도 있고 일단 한마디 하는 순간 그것은 뭔가 이제 하나의 그 영향력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조심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을 수 있죠. 저도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뭐 어떤 법 해석이라든가 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이제 뭐 헌법적으로 뭐 지켜져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편으로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거를 대법원이었나요? 뭐 법원행정처였나요?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제 그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지 않아야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를 보낸 것 자체가 사법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랄까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장판사님이 그걸 이 월권이라고 어디 법원 게시판이었나요?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거 부주의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면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냥 통보하는 것 자체 통보라고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조금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그 대목에서는. 뭐 기고만장까지는 아니고 뭐 너무 사소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경솔했죠. 경솔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이야기는 모아지는 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도 갖고 참여하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는 진짜 원칙론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정말 그게 청와대로 가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 이웃과 함께 해결할 문제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장강명 작가가 주로 하신 거고 또 지금 이제 뭐 하루에 700건, 1000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뭔가 조금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인지 그렇죠. 이건 청와대가 좀 고민해 봐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외국 정론지 같은 경우는요, 언론사 같은 경우도 댓글을 아무나 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댓글 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하나의 또 의견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한다 보고 그 관리라는 게 뭐 정말 이제 뭐 수지 사용 청원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굳이 그게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게 또 청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고 훌륭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의 또 취지를 손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헌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대통령한테 집중된 권력을 아래로 뭐 분권하는 게 큰 방향일 텐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아래 조직, 더 작은 조직, 또 이웃에 가까운 조직들한테 권한과 책임이 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시민사회도 좀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고 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너무 기사를 많이 쓰고 그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SNS 중에 어떤 개방형 SNS들 검색이 되는 것들 또 커뮤니티 중에서도 검색이 되는 대형 커뮤니티들 그리고 이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데가 지금 언론이 사실 어떤 여론조사도 잘 이렇게 여론을 파악을 못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뭔가 헤매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여론의 조각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사감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가서 막 기사를 만들어요. 너무 편리한 기사 발굴 터인데 좀 너무 안이한 거고 그리고 거기가 별로 그렇게 건강한 여론 또 이제 국민 여론의 대표 어떤 의견들이 모여 있는 곳 같지 않거든요. 이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왠지 이태광 교수와 장강명 작가가 상당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퀸즈도 나오고 개별수도 나오고 동서양 신문고도 나오고 인문학 향연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기능이 있다. 또 약간 돗대기 시장처럼 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죠. 과도한 관심은 자제하자. 관리 좀 조금씩 해봐라. 여기까지 마치죠. 이태광 교수, 장강명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